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의 공업화에 큰 영향을 미친 만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만주 지방과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도 역사에서도 조선의 도로는 자주 만주로 연결됩니다. 물론 만주와의 연결성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만주와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왜 주로 식민지기에 북한 지역의 공업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은 1930년대 초반 일본에도 타격을 주었고 결국 일본 정부는 1931년에 중요산업통제법을 통과시켜 생산과 판매 가격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는 1920년대 일본의 경제 침체기에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공장법과 같은 다양한 사회 입법들과 함께 일본의 대기업들로 하여금 전력과 노동력이 풍부하고 저렴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산업통제법이나 공장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조선의 자회사를 설립하게 합니다. 1933년경부터 식민지에는 가공식품이나 시멘트, 비료, 특히 섬유산업에서 근대적인 대규모 기업들의 성장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거대 방적회사들이 조선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당시의 서울에서 인천에 이르는 지역이 공업적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경제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당시에는 비밀 문서로 공개되지 않았던 조선은행의 1935년 보고서에서도 주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보고서에서는 공업부문 대기업들의 빠른 확장을 기록하고 이들과 일본의 기존 재벌 및 신흥 기업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주목합니다. 이 시기에 만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식민지 조선의 경제인들은 1931년 일본의 만주사변이 일어난 후에 만주와의 무역에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조선 기업인들의 만주에 대한 관심은 정확한 상황 판단이었습니다. 1929년부터 1939년 사이 일본과의 무역을 제외한 조선의 해외 무역 규모는 거의 8배 증가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만주로의 수출이었습니다. 비중을 보면 1933년에는 수출 총액의 77%, 1937년에는 63%, 1939년에는 76%가 만주로의 수출이었습니다. 1935년 조선은행의 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이 1930년대에 조선에 들어온 이유는 일본에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력에 의해 개방된 광대한 만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조선 면직물의 수출은 5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1938년까지 수출은 또다시 2.5배 증가하였습니다. 만주에 대한 민간 부분의 관심은 식민 당국자들이 관심에 필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조선 총독부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중요 경제정책 및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삼으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시도의 선두에 선 것은 조선은행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가 지나면 조선은행은 조선에서보다 만주에서 더 많은 활동을 벌여나갑니다. 조선은행의 최재 주주였던 총독부도 만주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1917년에는 준공식적인 현지 조사단을 중국 만주 지역에 보내 이 지역들과 경제적 연결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사단의 보고서는 일본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은 조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1921년 조선 총독부가 소집한 조선 산업조사위원회에서 실업가 및 관리들에 의해 채택되게 됩니다. 조선의 공식적 개발 정책은 초기부터 일본의 아시아 대륙에서의 경제적 진출의 전망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1931년 이후 조선 총독부의 만주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했고, 조선 총독부는 새로 수립된 만주국과 조선을 더 긴밀히 연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만주국이 공식적으로 생기기 이전부터 식민당국은 이미 만주의 정보를 모으도록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후 총독부는 만주에서 조선 상공업의 진출을 진작시키기 위해 만주의 주요 지역에 통상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1933년에는 조선 만주 간 무역 증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준공식적인 조선 무역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일본에서도 일본과 조선 그리고 만주의 경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관리들의 논의와 정책에서 공통 주제가 되었습니다. 1936년 조선 총독부는 1921년 이후 처음으로 식민지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회의를 여는데, 주요 논의 주제는 중개무역을 포함한 만주와의 무역이었습니다. 회의 보고서는 한반도 북부의 주요 중개도시에 자유무역항을 설립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보고서는 일본이 국제적인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선공업의 발전은 일본 및 만주 경제와의 더욱 긴밀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역은 1930년대에 지역적인 경제 통합을 촉진한 총독부 관리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오래전부터 만주를 소련, 중국으로부터의 가능한 공격에 대한 방어의 최전선으로 간주했고, 경제계획과 경제발전을 군사 목적과 전략의 일부로 간주하였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상황 하에서는 경제발전과 군사 목표는 종종 겹쳐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조선의 수력자원 개발을 장려한 것은 당시 중국과 관련된 군사적 필요성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만주사변 이후 일본 육군은 일본 정부에서 한층 더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1년부터 1936년 사이 일본 예산 중 군사비의 비율은 대략 20% 더 증가하는 것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본의
경제정책은 군사 목표 및 전략과 점차 더 밀접하게 연계되었습니다. 1936년에 이르면 군사 관련 지출이 일본 국내 총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며 일본인들은 당시 준전시 경제로 불린 체제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조선총독부는 만주국의 군대인 관동군의 입장을 지지했고 중국에서의 더욱 거대한 군사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을 더욱 공업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1931년 이후 조선총독부는 공업화에 더욱 힘썼고 앞서 언급한 보호관세나 보조금 및 기타 유치 정책을 통해 일본의 민간 자금이 유입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질소비료회사를 든든하게 지원하였는데 한반도 북부에서 전기, 화학공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조선 경제가 만주국의 군대인 관동군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맞물려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민간 투자가들에게 낮은 이자에 대출을 해주고 회사채 발행의 한도를 확대시켜주고 산업용 토지를 수용하는 것을 진행하고 관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군사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일본의 군사정책을 위한 일본, 조선, 만주의 경제계획의 통합 조정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세 나라의 관계는 신체에 비유되어 일본은 몸체, 조선은 팔, 그리고 만주는 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과 조선 그리고 만주의 경제적, 군사적 관계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중국에 있는 일본군에 대한 경제적 보급지로서 직접적으로는 공업의 발전을 통해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일본 제품의 통과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1938년 조선은 공식적으로 전진 병참기지로 설정되었고 정부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석탄, 석유, 황산암모늄, 화약, 기계,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가죽, 광산설비, 항공기 등 군사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자금을 확보하고 전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독부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조치들과 보조를 맞추어 식량 통제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금융 통제 및 그 외 경제 통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립해갔고 1938년 11월에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강화하고자 아예 경제 문제를 전담하는 경찰력까지 마련하였습니다. 1930년대 이후 준전시와 전시체제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선의 공업화와 관련된 추세는 명확하였습니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한반도를 일본의 준공업화된 전초기지로 변형시키면서 조선의 경제구조를 극적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1921년에 총 공업 생산액은 2억 엔을 조금 넘었고 이로부터 10년 후에도 3억 엔을 밑돌았으나 1937년에는 거의 10억 엔으로 증가하며 1943년에는 20억 엔을 초과하게 됩니다.
1921년에 공업 생산은 식민지 총 생산의 15%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쟁 기간 거의 40%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공장 수도 2.5배 증가하게 됩니다. 1940년대 초에 이르러 조선에는 일본과 겨룰 수 있는 공업지대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1943년 조선산업연보는 1935년에 원산에 설립되어 전쟁 중 확장된 조선 석유회사를 한반도 석유업계의 정상일 뿐만 아니라 일본 석유산업의 수익까지도 노리는 경쟁자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원산 석유공장의 분산 공장을 울산에 지으려 했고, 그러한 기반이 1960년대 한국에서 울산 지역에 정유공장이 지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설명을 드렸던 것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만주국이라는 꼭두각시 나라를 만든 이후 조선과 만주와의 경제적 관계는 더욱 긴밀해집니다. 1920년대 일본의 경제적 침체로 인한 산업 통제를 식민지인 조선에서는 피할 수 있었고, 이는 일본 자본과 기업이 조선에 진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조선이 만주에 수출하는 물량은 크게 증가하였고, 조선 총독부는 일본과 조선 그리고 만주를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만주는 일본과 조선의 경제적 통합에도 중요하였지만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의 중일전쟁을 거치며 만주의 군사적 중요성은 증가했고, 전진 병참기지로의 조선의 중요성도 더 커졌습니다. 일본의 군사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은 점점 더 강화되었고, 만주 또는 중국에 대한 전진 병참기지로의 한반도 북부에는 공업화가 진행됩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력발전소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경제적인 전력을 활용한 화학비료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근대적 화학비료 공장과 정유 공장의 시초는 일본의 군사정책과 경제정책과 맞물려 북한 지역에서 개발되었던 산업군이었다는 것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석유는 전쟁에 꼭 필요한 물자이고, 화학비료 공장에서 화학비료를 적게 생산하면 더 많은 화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